20세기 중국 대륙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쟁 중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거대한 비극은 단순한 침략 전쟁을 넘어서 세계대전의 서막이자 냉전의 출발점이 되었죠. 한 나라가 외침을 막아내려다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승리 후에는 형제끼리 총뿌리를 겨누며 또 다른 참극을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격동의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37년 여름,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감이 극도로 치달았습니다. 일본이 세운 괴뢰국 만주국에서는 군사력 증강이 계속되고 있었고, 중국 전역에서는 반일 감정이 들끓고 있었죠. 국민당을 이끌던 장제스는 지금까지 일본과의 전면전을 피하며 내부의 공산당부터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압력으로 공산당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7월 7일 베이징 근처 루거우차오에서 한 일본병이 실종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 일본병은 금방 돌아왔지만 이미 양측 군대는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충돌이 총격전으로 번졌고 며칠 사이에 일본은 대규모 증원군을 보냈죠. 이번에는 중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루거우차오 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 후 장제스는 국민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라고 말했죠. 당시 중국인들의 마음은 한 노래에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일어서라,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아, 우리의 살과 피로 새로운 장성을 쌓아 올리자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였죠. 중화민족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모두가 마지막 외침을 터뜨려야 할 때다. 이 의용군 진행곡은 훗날 중국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베이징을 둘러싼 작은 충돌은 걷잡을 수 없는 전면 침략으로 확산됐죠. 일부 학자들은 바로 이 순간을 2차 대전의 실제 시작으로 봅니다. 유럽에서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2년 전부터 아시아에서는 이미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은 특이하게도 소련과 나치, 독일 양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일본 제국군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뛰어난 전술과 현대적 장비, 그리고 절대적인 제공권을 바탕으로 일본군은 중국의 방어선을 차례로 뚫어갔습니다. 불과 6주 만에 약 18만 명의 일본군이 옛 제국의 수도 베이징을 포함해 중국 북부 광대한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처참한 혈전이 벌어진 곳은 상하이였습니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 도시이자 경제와 문화의 심장부였죠. 도심에는 19세기 서구 열강들이 만든 국제조계가 있었는데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이 이곳에서 가장 큰 세력이 되었는데 민간인 3만 명과 해병 8천 명, 그리고 군함 32척을 주둔시키고 있었거든요. 장제스는 여기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일본의 북진을 분산시키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보자는 계산이었죠. 8월 13일, 그는 중국군에게 상하이항에 정박한 일본 함선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본도 즉시 증원군을 파견했고 상하이와 주변 지역은 무려 100만 명의 군인들이 뒤엉키는 거대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상하이는 끔찍한 시가전으로 폐허가 되어갔습니다. 거리마다 전차가 굴러다녔고 독가스 공격과 폭격이 밤낮 없이 계속됐죠. 국민혁명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독일군에게 훈련받은 정예부대들이 큰 타격을 받았죠. 10월 말쯤 되자 국민혁명군은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도심의 사행창고를 지키기 위해 단 한 개 대대만 남겨두고 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죽음의 대대는 다른 부대들의 철수 시간을 벌기 위해 귀중한 유기를 버텨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처참한 전투 장면은 상하이 국제조계에 머물던 외국인 관찰자들 눈앞에서 펼쳐졌죠.
그들은 안전지대에서 보호받고 있었지만 중국군의 절망적인 저항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진과 기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서구 여론은 일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온 세상을 경악시켰죠. 일본군은 퇴각하는 국민혁명군을 쫓아 새로운 국민당 수도 난징까지 진격했습니다. 나흘간의 필사적 방어 끝에 12월 13일 난징이 함락됐죠. 성 안에 있던 소수의 서양인들은 국제안전구역을 만들어 자신들과 일부 중국인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민간인들은 일본군에게 그대로 노출되었죠. 6주 동안 일본군은 약탈과 고문, 강간과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논란이 있지만 민간인 5만 명에서 3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됩니다. 중국 포로 약 3만 명도 집단 처형으로 학살당했죠. 어떤 이들은 목이 잘렸고 어떤 이들은 산채로 묻혔으며 총검술 연습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체들은 거리에 쌓였고 불에 타거나 양쯔강에 버려졌죠. 국제안전구역은 독일 사업가이자 나치 지지자였던 이언 라베가 관리했습니다. 그조차 이 폭력에 경악하여 히틀러가 나서서 일본을 막아주기를 희망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난징 함락으로 나치는 오히려 일본이 더 강한 동맹이라고 확신하게 됐고 독일은 중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난징 대학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과 국제연맹은 이를 강력히 규탄했지만 말뿐이었죠. 실제 행동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잔악행위는 일본의 중국 전쟁 전체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강간을 전쟁 무기로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대규모 강제 매춘을 자행하며 민간인과 포로들을 상대로 생화학 무기를 실험하여 수천 명을 죽였죠. 일본군의 다음 목표는 우한이었습니다. 타이얼정 전투에서 중국이 드문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일본군의 진격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장제스 정부는 절망적이고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위안커우에서 황하둑을 폭파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홍수로 일본군 진격을 막아보겠다는 계산이었죠. 6월 초 황하의 물이 인구 밀집 지역인 화베이 평원을 가로질러 남동쪽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유역의 마을과 도시들에는 아무런 경고도 없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농경지와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고 50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5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농지 손실로 인한 기근과 고통은 향후 몇 년간 계속될 것이었죠.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저지른 역사상 가장 큰 인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홍수는 일본군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피해 지역을 우회해서 계속 진격했거든요. 우한 근처에서 중일 양군이 격돌할 때쯤 전투에 투입된 병력은 거의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전투는 치열했고 양쪽 모두 엄청난 손실을 입었죠. 하지만 일본의 공군력과 전술, 그리고 광범위한 독가스 사용이 다시 한번 승부를 가름했습니다. 4개월 만에 도시가 함락되었고 국민당 정부는 내륙으로 800km 더 후퇴해 서부 스촨성의 충칭까지 밀려났습니다. 일본군은 이제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고 난징에 새로운 괴뢰 정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승리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더 이상 큰 타격을 가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죠.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전쟁을 제2차 중일 전쟁이라 부르고 중국에서는 항일 전쟁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전쟁은 곧 세계대전의 중요한 전선이 될 것이었습니다. 1939년에 중국의 유일한 주요 외국 지원국은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필수 물자를 공급했고 소련 조종사와 항공기가 국민당 공군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소련 자체도 극동 국경에서 일본과 자체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널리 잊혀진 채 러시아 극동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해 여름 유럽의 전운이 감돌자 스탈린은 일본과 휴전을 맺었습니다. 9월 15일에 체결됐죠. 이틀 후 소련군은 나치 독일의 동맹으로서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주요 동맹을 잃었음에도 중국은 일본 점령에 맞서 계속 싸웠습니다. 충칭은 국민당의 요새가 되어 200회가 넘는 일본 폭격을 견뎌냈죠. 한편 중국 북부에서는 공산당이 대규모 게릴라전을 펼치며 일본군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의 모든 협력은 다시 한번 단절되었죠. 국민당은 이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통해 외국 무기와 물자를 공급받았습니다. 결국 1940년 일본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점령하여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이런 새로운 움직임은 동남아시아 식민지들이 이제 일본군의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서방 열강에게 경고음을 울렸죠. 미국, 영국, 네덜란드는 일본의 석유 금수 조치를 가하여 일본 경제와 중국에서의 전쟁 수행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서방 열강은 일본이 물러나기를 바랐지만 도쿄에서는 전쟁을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1941년 12월 일본은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의 미 해군 기지를 공격한 것이죠. 일본군은 동시에 동남아시아 전역의 미군 기지와 영국 기지를 폭격했습니다. 일련의 빠르고 대담한 진격으로 일본군은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석유가 풍부한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포함한 영국 식민지들을 점령했죠. 하지만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잠든 거인을 깨웠습니다. 1년 만에 미국 공장들은 다른 모든 참전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차량, 함선,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은 미국의 무기 임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나라 중 하나가 되어 15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지원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버마를 점령하면서 인도에서 항공편으로 물자를 가져와야 했는데 이는 미국 조종사들이 험프라고 부르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 위험한 항로였죠. 이런 혐오감은 상호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장제스도 스티렐의 오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견디기 힘들어했거든요. 클레어 셰놀트 소장이 이끄는 유명한 플라잉 타이거스가 추가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정예 미군 자원병 부대는 일본 공군을 상대로 놀라운 성과를 거뒀죠. 전쟁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미군 공군 부대가 중국에 도착했고 이로 인해 여러 미군 공군 기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 영국, 소련과 함께 4대 연합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43년 12월 장제스는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과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집트 카이로로 향했죠. 중국군의 저항으로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일본군이 발이 묶여 있었고 장제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약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지도자 모두 중국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있었죠. 그럼에도 지원은 절실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잔재는 만연한 인플레이션과 부패, 그리고 파괴된 산업 부문으로 붕괴 상태였거든요. 국민당 정부는 군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탈영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일본이 전쟁 최대 규모의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1944년 4월 일본군은 이치고 작전이라는 대규모 공세를 개시했습니다. 이 작전의 목적은 중국 내 미군 공군 기지들을 파괴하고 중국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철도를 확보하는 것이었죠. 50만 명의 일본군이 투입된 이 작전은 처참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국민당군은 연이은 패배를 겪었고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다시 한번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미군 공군 기지들이 차례로 함락되면서 미군은 급하게 장비들을 파괴하고 철수해야 했죠. 이 과정에서 중국 민간인들에 대한 잔악 행위가 또다시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이 일본의 마지막 대승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의 반격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은 중국에서 병력을 빼내어 본토 방어에 집중해야 했거든요.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소련이 만주를 침공하자
일본은 마침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8년간의 참혹한 전쟁이 끝난 것이죠. 하지만 중국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이 물러나자마자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전쟁 기간 동안 공산당은 농촌 지역에서 세력을 크게 확장했고 효과적인 게릴라전을 통해 군사력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반면 국민당은 지속적인 패배와 부패로 인해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었죠. 미국은 처음에는 양측 사이의 중재를 시도했지만 곧 국민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련은 만주에서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한 무기들을 공산당에게 넘겨주었죠. 1946년부터 본격화된 국공내전은 처음에는 국민당이 우세해 보였습니다. 더 많은 병력과 현대적 무기,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은 뛰어난 전술과 농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점차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만주에서의 승리가 결정적이었죠. 1949년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고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는 대만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로써 중국 대륙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었죠.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을 통해 중국은 최소 2천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명 손실 중 하나였죠. 이 거대한 비극은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분단된 한반도, 대만 해협의 긴장, 그리고 미중 관계의 복잡성은 모두 이 시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전쟁이 가져오는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